정말 오랜만에 이름 들어봅니다.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의 소식입니다. 일명 50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가 또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요. 3번의 석방, 4번째 이번에 구속입니다. 그녀의 그야말로 참 기구한 인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거 50 시절 무려 7억 원대의 어음 사기로 큰손이란 악명을 얻었던 경제사범 장영자 씨. 10여 년의 옥살이 이후에도 사기는 계속됐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220억 원대 사기 이후 출소 3년 만에 또 이번에 6억 원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죽은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드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남편 명의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김씨 1억만 빌려주면 내가 3억 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가로챈 돈이 이번에 6억 2천만 원. 아직도 이런 수법에 당하십니까? 그것도 장영자 씨한테. 올해 74세의 장영자 씨. 이번 구속으로 29년째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장영자 씨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장영자 씨 하면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죠. 예. 이철입니다. 이철이. 그렇죠. 남편이 이철인데 이미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1982년도죠. 그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철이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인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고 하면 어떤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는데 1억을 빌려주면 최고로 9억짜리 어음을 담보를 받아요. 9억짜리 어음. 네. 혹하죠. 그러니까 9억짜리 어음 담보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걸 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9배의 어떤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6,400억 정도의 이제 사기가 인정이 됐고, 이야. 이게 왜 또 장영 씨가 문제가 됐냐면 전두환 씨의 처삼촌이 이규광 씨예요. 예. 근데 이규광 씨의 처제가 장영자 씨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50 배우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당시에 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형으로 따지면 그 당시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징역 15년을 받고 나왔는데 중간에 가석방이 됐거든요. 그게 199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번에 걸쳐서 기소가 됐는데 이 범행 수법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전형적인 이제 사기 수법이 이런 식으로 수법을 쓰기 때문에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철의 씨가 이제 전 중앙정보 차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명으로 재산이 있는데 상속을 하는 데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3억 6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남편 명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담보로 묶여 있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주면 3배로 갚아주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1억 원 받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해외 관련 사기 투자인데, 브루나이 사업 투자가 있는데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근데 이걸 뻥튀기 해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사기를 한 걸로 됐었는데, 지금이 구속이 4번째입니다. 예. 근데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까지 재판을 받고 구속된 과정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었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에 속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장영재 씨가 사기 전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또 사기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히려 옛날에 큰 손이었기 때문에 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대어서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좀 수익을 얻고자 하다가 보니까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정말 큰 손이었죠. 82년에 6,400억. 이번에 나이 들어서도 또 6억. 그러니까 억 단위가 아니면 아예 상대를 안 하는 억이 거 아니면 돈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사기에 능수능란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기로만 수감 생활을 29년이나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개화가 되어서 나오거나 하질 않고 그냥 계속 그러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영자 사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기 관련돼서 제가 주의해야 될 거를 우리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절도를 제끼고 사기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사기가 1등. 네. 그래서 1년에 24만 건에서 25만 건인데요. 어떻게 속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영자인지 알면서 속냐? 근데 사기 범죄의 대상이 57%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 자, 청와대는 어제도 바빴습니다. 급이 맞지 않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대응을 더 이상 하지 않았었는데 2시간 만에 김태우 리스트가 다시 또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가지고 나간 본인이 조사했던 그 사건들에 대한 리스트가 공개됐어요. 여기에 또 한국당이 가설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만 하더라도 김미경 청와대 대변인이 그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호의 말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거에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이제 급에 맞지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6급 어떻게 보면 수사관의 청와대 전체가 대응하는 모습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 2-3시간 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김태우 행정관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각종 첩보 리스트를 공개한 겁니다. 104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한 11건 정도가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바로 김태우 행정관의 이제 직속 상관이죠. 네. 상관 직접 나와서 일일이 해명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태우 리스트에 담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은 직권 남용이고 조사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고발인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행정관 이름은 압니다만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민정수석 비서실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국회의결과 그래서 직무유기 부분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도 감독할 수 있다고. 김태우 변호사님, 청와대가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출구 전략으로 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한국당까지 뛰어들어서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당도 고발을 했네요. 이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태우 씨를 공부상 비밀 요소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거기서 맞받아서 이제 검찰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공무상 비밀 누설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취급받는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수사하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냐면 저 김태우 수사관이 저거를 지금 민간인 동향을 조사한 것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청와대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공무상 비밀요소 수사할 땐 그거 수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하. 근데 한국당에 고발한 직권 남용 저걸 수사하게 되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보고돼서 어떤 지시를 받았냐 이게 이제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저 문제가 좀 파장이 좀 커지는 거고 하나 재밌는 게 저 검찰에서 저 김태우 씨 문제를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속보를 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유가 뭐였냐면 피의자 주소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한 오후 늦게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 논평의 내용이 뭐냐면 왜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수원으로 가냐. 네. 이 김태우 씨가 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뭐 주소지 따라서 수원지검 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지검에서 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은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관할이 사실 이 종로 세 종로니까 그 관할은 또 중앙지검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무상 비밀 요소는 수원에서 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이거는 중앙에서 합니다. 네. 비슷한 거는 양쪽에서 갈라지잖아요. 네. 그럼 어디 한 군데에도 또 모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저걸 제가 봤을 때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에서 저 김태우 수사관 거를 수원에 이첩한 것도 글쎄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지금 저 자유한국당과 이쪽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수사하냐를 가지고도. 네. 네. 통상적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 이유는요, 기자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출입 기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기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안에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려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판이 커졌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리스트길래 이렇게 직권남용까지 고발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우선 좀 104건이 지금 제목이 발표가 네. 됐는데요. 이것을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입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첩보를 네.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홍준표 전 대표, 전 대선 후보의 측근이 대선 자금 모금을 시도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급 인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있고요. 네. 이 뒤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